문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 부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오늘 오후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 대사가 교체 발표될 예상입니다. 네, 한편 본격적인 당대표 업무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첫 당직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개각 그리고 뭐 대사 내정제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장하성,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진영 의원 얘기까지 있고요. 이를 두고 뭐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 뭐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라고 표현하면은 이전 정부 때도 사실 다 돌려막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뭐 지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예. 주중대사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좀 이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외교 경력이 있는 예. 이런 인사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류익 그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곧바로 주중대사로 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금 권영세 전 의원이 총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기도 했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대중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굳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다. 특히 이제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 관계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게 임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어떤 정부의 인사하고는 좀 패턴이 뒤집힌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보통 총선 앞두면은 여러 이제 다선 의원들이 빠져나오면서 총선에 출마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정권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겠다. 난 총선 불출마 의사까지 갖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권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또 비판적으로 볼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강 대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일기 진영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그게 좀 더 외교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평가를 해보자면은 비외교관 출신이야 오히려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영민 주중대사 보낼 때 대통령의 측근이라 그래가지고 대중 외교의 물꼬를 좀 틀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방중하셨더니만은 뭐 물론 초기였긴 하지만은 가서 이제 혼밥하시고 이런 모습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외교관 출신들 자꾸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은 좀 의아해할 테고요. 아까 김 선생님 말했을 때 전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예. 당연히 인정하는데 제가 그래서 논평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청와대 모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되었다. 전형적인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다. 이 실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중국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 도대체 예.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주중대사로 인선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2015년 2월에 민주당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의 임명을 놓고 비판했던 논평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만 바꿔치기 하니까 진짜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이제 대사 임명된 이력, 주중대사 이력을 이제 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 쪽의 외교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보니까 그 불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은 왜 한국에서는 대중 외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아까 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총선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국정원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위기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온 거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 가까운 인사 하더라도. 그리고 김장수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 군인 출신이고 안보 쪽에 강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중관계가 그밖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계속 불만이 나는 인사를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영민 대사가 외교의 어떤 강점인지 모르겠고 대통령과 친하고 나오는 하지만은 가가지고 어떤 현안을 풀어낸 것도 없고 지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실상 문책적 인사로 경지된 분이거든요. 네. 경제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가 사실 최근에 경제 성적이 안 좋으면서 교체되는 인사인데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영전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공직사회 기강이 서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각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아마 내용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뭐 여야 대표들도 좀 만나고 인사도 좀 하러 다니고 그런데
어제부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의 원조 친박이라 불리는 한성교 의원, 전략부총장 추경호, 대변인의 민경욱. 자, 이런 인선을 놓고 저희가 통합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한때 친박이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있었던 의원들, 뭐 진박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았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게 그 경선 과정을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결국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하고 예. 실제로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지금 뭐 민경욱 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돕고 다니는 모습들이 목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뭐 통합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당을 추스르고 황교안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당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인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사실은 지금 이런 체제에서 일단 당을 좀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화합이나 통합의 행보를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당심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이긴 그 탄력을 좀 갖고 가는 것 같고 민심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민심을 어떻게 황교안 체제로 모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는 것이니까 뭐 봉하마을 방문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심을 어떻게 추스리느냐의 행보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한다 하는 친박계 중에서 좀 이미지 타격이 적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까 진박이라고 추경호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추경호 의원도 진박 중에서 깃발부대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부대 역할을 했던 분들은 싹 배제했다는 것에서 우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강성 친박들은 배제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아까 한성교 의원부터 이런 분들이 한성교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된 이유가 과거에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그때 친박 편을 들었기 때문에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뒤로는 적극적인 어떤 깃발부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선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중도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탕평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비박 진영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좀 모멸감을 주는 이런 언급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사실 졌는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최고위원회에 앉아 있다고 치면요. 발언 순서가 이렇게 가요. 당 득표한 순서대로. 근데 지명직 최고까지는 발언 순서가 안 갑니다. 잘 보면은 그 전에 카메라 빠져요. 아마 연합뉴스 TV 카메라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처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 텐데 저는 그런 언급이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좀 기세를 탄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당내 통합에 있어서 좀 저해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 지난번에 선거 때요 강성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TK 신당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체제에 같이 몸을 싣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본인이 계속 정치적인 뜻을 품고 있고 또 총선이든 대선이든 계속 정치 큰 뜻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체제에 몸담고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이제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 때 어떻게 살아 돌아오는가 문제 아니겠어요?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선 준비에 저는 주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주말에 회동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안 만났고 역시나 앞으로도 좀 못 만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의원들 징계 여부도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선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걔가 좀 다른 게 가서 발언을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좀 빌려줘가지고 행사 주최한 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김순례 최고위원은 그런데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이제 이종명 의원과 어쨌든 대략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결을 미뤄둔 것인데 그럼 이종명 의원과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법과 원칙을 자주 강조하는 정당인데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거는 잣대가 이제 일관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앞으로 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관성이라는 게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일관성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또 시간 순으로 보면은 과거 류호의 최고위원은 현직 최고위원인데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요. 왜냐 홍준표 대표의 좀 명예를 좀 이제 저해시켰다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성추행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런 걸 얘기했다는 건데 사실 나중에 유해 최고위원은 또 그걸 또 법적인 다툼 가서 명예를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때의 잣대랑 지금이 또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개인적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었지만은 이번엔 심지어 그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당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이 그것보다 가벼울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형평의 잣대를 갖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최고는 좀 어떻게?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예. 네. 왜냐하면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김진태 의원은 교사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 세력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공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동영상에도 얘기하잖아요. 예. 지만원 씨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청회 제목 정도는 자기가 알지 않겠어요? 여는데 그러면 북한 특수군 개입을 중심으로 공청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마당 깔아준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발언한 사람은 김순례 의원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김진태 의원이 그걸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사실은 조정하고 그런 판을 깔아준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면은 김진태 의원도 저는 죄질로 보면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 전시회했던 표창원 의원도 판을 깔아주고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확장적인 범위라고 지금 이제 징계에 있어서는 물론 윤리적으로야 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것이 뭐 제명이나 아니면 당원권 정지에 해당한 징계를 할 정도인가를 보면은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 주최할 때 이름 빌려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못된 관행이지만은 아마 큰 징계 건수로 보진 않을 거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보만 간단하게 드리면 저도 뭐 얘기를 들은 거지만 윤리위원장이 그 직을 내려놨다 그래요. 그만두겠다 해가지고요. 새롭게 윤리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황교안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뭐 예를 들어서 법률가 출신을 누군가가 네. 외부 네. 인사를 또 앉힌다고 하면 보통 외부 인사가 가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위원회 전적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던져놔 버리면은 존중한다.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식어가는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제명 조치 이종명 의원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간단한 게 아닌 게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이 2명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자력 당선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네. 어쨌든 쿼타제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예. 그 당신을 무시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자, 국회가 다행히 3월에 정상화 될 것, 뭐 된다는 아니고요.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합의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분명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궁합을 저희가 살짝 좀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당대표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궁합을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데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경선에서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호흡이 안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친박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고요. 거의 뭐 2등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지금 당선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그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배를 탄 사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런 그 황교안 체제라고도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둘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간의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 대표가 오늘 저기 정의당 찾아서요. 처음 찾아갔는데 이정미 대표 만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이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봤을 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위치라는 걸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야당과의 간극을 좀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수 통합이라는 기치를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 색깔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는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뭐 제가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있긴 하지만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생각할 만큼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은 뭐 쇄신이 되었느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고민이 많은 지점일 겁니다. 뭔가 당에 본인이 당선된 기반 자체는 강경보수 쪽 기반을 얻고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좀 넓은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검사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행보를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정치력을 누가 발휘하느냐. 보통 대표가 하는데 대표가 못 한다면은 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진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당직 인선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적극적인 중도화 행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4일이라 뭐 개학
많이들 했는데 유치원 개학 연기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요. 네. 보육 대란까지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랑 한유총 사이에서 뭔가 접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유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유총이 그동안에 잘못된 학습 효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또 거기에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계속 뭐 휴업을 얘기를 해왔었고 좀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한유총에 뭔가 불만이 있었던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에서 대략 그렇게 압박을 하면은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줘 왔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2013년 무렵이죠. 누리과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금 사립유치원의 성격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성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은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2013년에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준공영화가 된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한 곳당 정부 지원금이 지금 5억 원씩 들어가요, 예. 1년에. 그리고 누리과정이 22만 원, 그리고 방과 학습비가 7만 원. 29만 원이 총. 네, 그리고 교사 급여 보조가 한 60만 원가량, 59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급 운영비가 25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원비를 별도로 또 받잖아요. 그 그렇죠. 금액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 이제 보조금으로 전환돼야 한다. 왜냐하면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사법 처리도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비리가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유총에서는 여전히 준공영화되어 있는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건물 사고 내가 투자한 거니까 시설 사용료 내라. 네. 설립자하고 원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장은 급여라도 받아갈 수 있지만 설립자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니 그러면 시설 사용료라도 설립자한테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누리과정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본인들이 회계로 공개할 필요가 있고 예. 사실 또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그것도 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도 엄연하게 학교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디까지 그러면은 사립유치원이 자율성을 보장받을 것인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낫지 우리는 그냥 싫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법인과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네.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회계나 이런 걸 투명하게 가져가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유치원을 놓고 보자면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립학교에는 이사장이나 학교법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처럼 아까 말했던 이사장이라는 특수지위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지금 그 성격을 놓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비유했던 거에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비용이 혼입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지금 유치원도 이런 회계 기준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어느 순간엔 유치원에게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지원금 받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인데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가지고 돈을 처음에 이제 지원하기 시작할 때 정부가 명확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아까 말했던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땐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 하에서 나는 유치원을 경영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둘에 대한 대책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때려잡아야죠. 부정하게 네.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운영할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좀 연착륙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정부도 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그러니까 결국 부정에 대해서 때려잡자라는 취지로 가면서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폐원하려는 사람한테도 좀 퇴원을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 정부도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나는 이미 이 환경에서 경영하기 싫다고 유치원을 포기한 사람한테 강제로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운영하고 싶지, 애들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폐원 못하니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네.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하루 빨리 네. 매입해서 공영화를 하든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유은혜 장관이 한유총 관계자를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연장선상에서 한국당은 그거 봐라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좀 물론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전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누적적으로 쌓여 왔던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거봐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 있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예. 사학이니까 자율성을 좋아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는 이미 누리과정이 들어가기 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준공영화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쌓여온 상황에서 문제가 이미 터졌어요. 예. 비리 문제가 터져나고 난 다음에. 근데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출구를 뚫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먹튀 휴업을 하거나 먹튀 폐업을 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을 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더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그거를 논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마 훨씬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근데 수 저는 있다는 아까 거예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사립유치원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임대 유치원 있고 이제 매입형 유치원이 있거든요. 매입은 이제 건물을 실제로 몇십억에 해당한 재산을 사실상 기부한 거거든요. 그 네. 사람들 같은 게 지금 불만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세분화해가지고 연착륙할 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 더 네. 비싸게 매입하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일을 벌였다는 거죠. 네, 그렇지 두 않아요.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날 잡아서 관계상. 저희가 따로 한번 예. 얘기하시죠.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